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할 방송은 간략한 시황과 액면 분할, 그러니까 테슬라 애플의 액면 분할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이게 회원분들의 어떤 질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해외 주식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말씀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과거의 어떤 통계로 그냥 비추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저도 이제 여쭤본 거는 애플과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신 적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참 의외로 한 분도 애플과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주식을 완전히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이랑 통화했을 때. 그래서 조금 의아했다라는 좀 입장이 있고요. 오늘 일단 간략한 시황은 7월에 전 산업 생산이 이제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제 나왔다라는 어떤 좀 자료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고, 근데 다만 7월의 경기 개선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고, 그것의 어떤 좀 이유로는 어떤 재확산 탓, 이런 코로나 재확산 탓,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반등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향후 좀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어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추석 이전에 어떤 변동성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어떤 이런 시황 이야기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리밸런싱을 했던 이유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로 매수할 종목은 없고 보유한 종목들은 점점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을 매도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보유 종목이라 할지라도 매도를 조금씩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왜냐면 이제 점점 비싸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매도한 물량으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할 주식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절로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일부 비싼 종목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리밸런싱을 좀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매도했던 거는 TCK라는 종목인데요. TCK라는 종목은 한 1년 한 2개월 정도를 요 언저리 때부터 샀으니까요. 6월달 정도부터 사서 보유하다가 매도를 좀 했죠. 근데 그렇다고 사실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요.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적정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고평가에 갔고 이게 저평가라고 해보면 분명히 좋은 회사고, 이 고평가의 실적이 계속 상단으로 이렇게 조정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이미 넘어서 버리는 이런 케이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익 실현에 대한 것들을 좀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 애플이 액면 분할을 이제 좀 했고 4분의 1, 그리고 테슬라는 5분의 1로 이제 분할을 한 것이죠. 근데 저희가 사실 약간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분산들이 좀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이긴 하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대표주인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분할이라는 것이 저는 어,
호재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좀 꺾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꺾인다면 미국 어떤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9월 달은 좀 9월 혹은 뭐 10월 달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소설을 써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미리 예측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상상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상상의 어떤 그 기본 어떤 전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은 과거의 어떤 통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액면 분할 혹은 주식 분할을 할 때 사실 이것은 증권사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해당 회사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쪽의 의견들을 저희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근데 이들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은 아니에요. 증권사는 대부분 액면 분할 이후 호재일 것이다라는 어떤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요. 회사 역시도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로 사실 저는 포장이 된다라고 봐요. 어떤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회사 입장에서의 진짜 이야기. 그래서 증권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든 누구든 어떤 수익과 상관없이 거래 대금, 뭐 회전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쪼개지면 훨씬 좋죠. 많은 사람들이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뭐 무상 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무상 증자가 거의 없죠. 한국에서는 주식 분할 같은 경우도 많고 무증도 있긴 한데, 보통 이들의 어떤 그 통계들을 보면 주식 분할을 하는 회사의 케이스는 부채 비율이 높은 때 주식 분할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무증을 하는 애들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서 무증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면 분할 이후에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노이즈가 생긴다. 이 노이즈라는 건 뭐냐면 노이즈 거래자가 생긴다예요. 노이즈 거래자를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소액 투자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나와요. 뭐 당연한 거죠. 쪼개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분할 비율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회전율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고, 뭐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요. 뭐 심플하게 설명해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저가주의 패턴으로 수익률이 동조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논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었나요? 뭐 4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쪼갰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예를 들어서 뭐 400만 원짜리를 뭐 4만 원에 쪼갰다라고 해보면 혹은 뭐 40만 원으로 이렇게 쪼갰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가주에서 저가주로 떨어지면 그 저가주의 그 어떤 패턴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종목의 패턴이 코스닥 어떤 종목의 패턴으로 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코스닥에서의 일부 종목들의 어떤 강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액면 분할 이후에 저가주의 어떠한 패턴, 그러니까 저가주의 수익률 동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찾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분할을 공시하는
하고 나서부터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요. 분할 공시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분할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양의 관계, 그러니까 수익률이 플러스 관계였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요 수익률이 10에서 뭐 한 20% 정도가 제일 많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분할이 된 이후로는 84%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논리들도 있지만 그냥 엄핏 따져보면 어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제공되는 그 공급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애플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분할 이후에 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부채도 많고 전형적인 어떤 분할 이후에 약간의 수익 이후 변동성으로 빠지면서 고점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좀 물량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보면 어떤 뭐 매도의 어떤 언제 매도하느냐 이런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뭐 거의 손꼽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책 중에 뭐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짧으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주식 분할 발표 후에 주식을 분할하기로 한 그 공시 이후에 1에서 2주간 20에서 50% 정도 상승했다면, 주식이 상승했다면 매도하라 라고 나와 있고, 극히 드문 경우지만 1999년 말 퀄컴의 주식 분할 발표 후 상승률이 100%에 달했다. 과도한 주식 분할을 전후에 천정을 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주식이 모양을 형성한 뒤 오랫동안 상승해 왔고 이제 주식 분할까지 발표됐다면 팔 때가 된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의 이런 쪽으로 저는 일단은 액면 분할을 좀 바라봅니다. 그것도 이렇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로 분할했다면 뭐이 정도도 좀 과하다. 사실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기관과 어떤 연기금과의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줄다리기였다면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개인과 연기금 혹은 개인과 어떤 뭐 기관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졌죠. 그런 어떤 싸움에서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어떤 이런 큰 종목에서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실 회사의 어떤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공급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저는 좋지 않은 어떤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러한 어떤 이유로 미국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한국의 코스피도 어떤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좀 했다. 근데 이것은 뭐 소설이긴 하지만요. 이런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단기 어떤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설을 쓴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이 들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저의 어떤 입장이고 뭐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한 10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여전히 좋은 회사들의 어떤 좀 좋은 회사인데 밑에 머물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 좀 찾고 있는데요. 딱히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찾고 카페에다가 좀 다시 말씀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